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과세 가격과 관세 부과 징수 등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1절 통칙이 나와 있습니다. 통칙. 저희가 이제 앞서서 봤던 것 중에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네, 조세 법정주의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관세를 포함하는 조세를 이제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 정하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이걸 저희가 과세를 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해서 과세 요건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과세 요건은 4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관세 같은 경우는 4가지가 충족이 돼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희 그거죠. 과세 물건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관세법 제14조에 나와 있는데요. 과세 물건은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수익이 아니면 안 되는 거겠죠. 수입하지 않는 물건,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안 하고, 물품이 아니라 용역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어떤 무채물 이런 것들은 관세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 물품이라는 것들은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지만 유채물 또는 유형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 물건 말고요. 저희 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과세 표준 같은 경우는 저희 앞전에 그 종가세, 종량세 기억나시죠? 그 수입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을 가지고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납세 의무를 이제 지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율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모두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관세율이 무세다. 얘는 과세가 아닌 거죠. 비과세.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첫 번째 나와 있죠.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세율, 과세 표준. 일단 첫 번째 하나씩 볼 거예요. 첫 번째 과세 물건입니다. 과세 물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입 물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물건이라는 것들은 유형물, 이동할 수 있는 유형물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건 있어요. 저희가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그 무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권리를 말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입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그건 있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포함해서 형태가 없는 거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특정 권리들 이런 것들 말을 했을 때 어떠한 권리를 사용하게 됐을 때 권리 사용료라고 하는 것들을 지급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권리라는 것들은 특허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형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수입 물품이 아니잖아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권리 사용료 같은 것들이 만약에 물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정확히 말하면 물품 대가에 포함이 된 거겠죠. 물품 가격, 대가를 하는 것들은 가격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품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권리 사용료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입하는 물품이 있어야 하고 그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을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 가격 안에 그 아까 말했던 저기 권리 사용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때는 그것도 함께 포함해서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형태가 없는 것들을 수입을 하는데 소프트웨어에 관련해서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를 받는다. 이거는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없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과세 물건 말고 이제 과세 표준 나오죠. 과세 표준 같은 경우는 이제 물품에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으로 하는데 저희 관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가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세 번째 이제 과세 물건 확정의 시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보셨던 과세 물건이라 하는 것은 수입하는 물건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일단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볼게요. 입항을 하고 그 다음에 하선 또는 하기를 하고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 신고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 흐름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과세 물건이라 하는 것이 만약에 그 시점에 상관없이 어느 시점이든지 관계없이 항상 고정돼 있다면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과세 물건의 수량과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 가격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수량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물품의 어떤 그 상태가 항상 일정하다면 고정이 되어 있다면 그게 어느 시점이든지 관계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물건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입항을 하기 전에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입항하고 나서 이렇게 하선, 보세구역 반입 등에 따른 이 수입 신고 전에 어떤 상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느 시점에서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 과세 물건을 확정하는 이게 딱 확정되는 시점을 언제로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하는 것을 과세 물건 확정 시기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이유는 적정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 물건을 확정하는 시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세 물건 확정의 시기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시기와 예외로 나눠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칙과 예외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그렇죠.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물품, 수입신고 당시에 물품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다음에 수량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들이 쭉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를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이래요. 기본적인 내용은 수입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입신고를 했으면 그때로 하면 되는데 수입신고를 안 했는데 불구하고 과세를 해야 되는, 관세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절차를 이행한 게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저희가 수입신고하기 전에 저희가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게 있다. 예를 들면 세관에다가 어떤 허가를 받는다거나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사전 절차가 있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했을 당시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과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런 사실이 발생했을 때 과세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원칙적인 물건의 확정 시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수입신고 했을 때 수입신고 시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수입신고하는 것들을 원칙적으로는 입항한 이후에 하는 거긴 하지만 입항하기 전이라도 신고를 먼저 할 수 있거든요. 입항하기 전에 신고를 하게 됐을 때는 입항 전 수입신고 당시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외적인 과세 물건 확정의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 신고를 안 했지만 관세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그렇게 나눠보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것이 있는지, 그게 없는지를 가지고 나눠볼게요. 1번, 외국 물품인 선박용품, 항공기 용품, 차량 용품이나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국경 출입 차량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선박용품하고 그다음에 그 운송수단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않아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저희가 선박용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저희 초반에 봤던 거 있었잖아요. 수입으로 보지 않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선박용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조건은 해당 용도에 따라 소비됐을 때, 사용됐을 때를 말을 하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관 입장에서는 그 선박용품이라는 것들이 그 종류를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의 어떤 수량, 그러니까 저희가 운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그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선박에서 이제 그 선박의 어떤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승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타고 있는 여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제공한다고 했을 경우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들은 그 인원, 탑승 인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이거를 엄청 많이 실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딱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세관에서 보고, 이 정도까지면 될 것 같다라고 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적재를, 그러니까 그런 물품들을 지금 이제 외국 물품 상태인 거죠. 내국 물품이라면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입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외국 물품 상태의 선박용품 등이란다면은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수입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였던 거잖아요. 다만 이것이 선박용품으로 사용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재를 할 때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관에서 관리를 그만큼 엄격하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세관에서 관리를 해서 이제 그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입으로 봐서 관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이렇게 확인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허가를 받을 때 적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은 수량이 100개인데 100개대로 실지 않은 거예요. 100개가 아니라 뭐 150개 실었다. 이거는 이제 적발이 되면 바로 관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알게 되면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알게 된 때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허가를 받았을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보면 나오잖아요. 하역을 허가받은 때, 그러니까 허가받은 때의 물품의 이제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거랑 매칭이 되죠. 이게 지금 저희가 징수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세관에다가 뭔가를 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볼게요. 보세구역 외에 보수작업의 승인 기간이 경과해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보수작업이라 하는 것들은 이제 물품의 성질을 바꾸지 않을 정도의, 현상을 유지할 정도의 이제 그런 경미한 가공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보통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은 물품의 어떤 포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물품의 어떤 원산지 표시라고 하는 라벨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다시 뭐 원래 있던 포장이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눈다든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친다든지, 이런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물품 자체는 바뀌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어떤 작업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보세구역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작업하는 것이 이제 좀 어렵다, 곤란하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는 그것을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어요. 이 경우에도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세관 입장에서는 보세구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관세 채권 확보가 어려운, 그러니까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까지 작업을 마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일 안으로 이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게 됐는데 10일이 경과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물건이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세관에서는 바로 관세권 확보를 위해서 바로 그 상황에서의 관세를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거겠죠. 지금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전에 이때 세관에다가 이렇게 했던 행정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보수 작업의 승인을 받은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세구역 장치 물품의 멸실 폐기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전에 하는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멸실 폐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상황이, 이 물품 자체가 물론 그게 있었긴 하겠죠.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게 됐을 때는 반입신고라고 하는 걸 했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들은 이제 원래 그 징수하기 전에 그 절차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절차를 어겼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하는 절차를 위반했을 때는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사전 절차가 없는 것이죠. 징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절차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 사실이 발생했을 때에 이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거기 때문에 멸실 또는 폐기된 때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징수한다. 이거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의 허가기간이 경과하거나 종합보세구역 외의 작업기간이 경과해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저희 앞서 봤던 내용 중에서 이거 기억나시죠? 그 보세구역의 종류가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허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종합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을 나눠봤을 때 특허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인,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이득을 어떤 마진, 그러니까 이윤 같은 걸 추구하기 위한 거였고,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두 가지 이상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곳을 말하게 되는데요.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특허보세구역에 비교해봤을 때 이렇게 어떤 간소화하는 절차들이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저희가 특허보세구역 안에서 이제 제조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가 나오거든요. 이게 보세공장, 제조 가공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장소, 그다음에 보세건설장, 건설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나오는데 공장과 건설장 모두 원칙적으로는 그 보세공장, 보세건설장에서 보세 작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보세 작업은 여기 나와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제조하고 가공하는 작업 말하고요. 보세 건설장 같은 경우는 건설에 맞는 건설 공사를 하는 걸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보세 공장이나 보세 건설장에서 하는 거죠. 보세 공장이나 보세 건설장에서 하는 것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거기서 작업을 하는 게 어렵다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보세 공장 밖에서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거든요. 보세공장 밖, 보세건설장 밖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허가라고 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허락해주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이 허가라고 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고랑 허가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허가라고 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을 허용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다 까다롭게 이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게 보다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도 세관 입장에서는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그 밖에서 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기간을 제한을 주고 그 기간까지만 작업을 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여전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관세를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징수하기 전에 사전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것을 했을 당시에 이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세 공장이랑 보세 건설장은 작업을 하게 됐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세 공장 외 작업에 허가를 받은 때, 보세 건설장 외 작업에 허가를 받은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신고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죠. 신고한 때. 네,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5번입니다. 보세 운송 기간을 경과해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관세를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그 원인이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보세 운송 신고 또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보세 운송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 다만 물품의 성태, 그 물품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세 운송 신고를 하거나 보세 운송의 승인을 받은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이에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물품을, 그러니까 외국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저희 앞전에 그거 기억나시죠? 수입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은 반입과 소비 또는 사용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 소비 또는 사용을 한다는 것은 이제 수입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겠지만 저희가 수입을 하기 전에는 수입하기 전에 수입신고 수리를 먼저 받아야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나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소비 또는 사용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신고해서 수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수리되고 나서부터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수리되기 전에 그걸 먼저 사용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세관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관세권 확보를 위해서 소비 또는 사용하게 됐을 때는 그 당시에 그렇죠. 이건 사전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근데 다만 그건 있죠. 6번 같은 경우에 저희 앞서 봤던 것 중에 그거 기억나시죠? 소비 또는 사용을 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거든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거고. 다음 7번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하고 반출한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그거예요. 이건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요.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던 게 있었는데 그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를 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10일 안으로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를 하고 나서 10일 안으로 수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반출 신고하고 반출을 먼저 하겠죠.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것이고요. 반출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소비 또는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 앞전에 그거 기억나시죠? 내국 물품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수입 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에 대해서 내국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었거든요. 내국 물품 같은 경우는 세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주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물품들이 내국 물품이라 볼 수 있겠는데 저희가 물건을 소비하고 사용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관에서는 관세, 그러니까 내국 물품을 관리하지 않거든요. 외국 물품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내국 물품이 됐다고 했을 경우는 이 물품을 가지고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출하기 전에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나서 저희가 10일 안으로 수입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소비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반출이 먼저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원칙적인 것들은 수입 신고했을 당시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처음에 즉시 반출 신고했을 때 물품의 수량이 100개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100개고 반출된 이후에 여기서 이제 소비 또는 사용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5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수입 신고했을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50개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수입 신고를 하긴 했어요. 수입 신고를 하긴 했는데 수입 신고하기 전에 이미 물품이 소비되거나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때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처음에 수입 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를 했을 당시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즉 이거는 소비 또는 사용이 되기 전의 상태인 거죠. 이때의 성질과 이걸 가지고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수입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본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수입 신고 수리 전, 그러니까 수입 신고 전에 이미 소비가 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때입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 즉시 반출한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출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출한 때라고 하는 물론 비슷하긴 하겠죠. 반출 신고하고 반출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세관 입장에서는 신고라고 하는 것들을 받았을 때 그 수량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출된 것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반출은 뭐 신고된 것을 가지고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즉시 반출 신고가 됐을 당시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 주의할 것들은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때지 즉시 반출한 때는 아니라는 거 저희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이고요. 우편에 의해서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제가 그 수입에 의지할 때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우편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신이라든지 엽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통관 자체가 생략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통관 우체국 들어갔을 때 수입 신고를 간이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수입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수입 신고하는 것도 있고 간이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우편에 의해서 수입되는 물품이라 하는 것들은 여기 기본 전제는 통관 우체국에 경유해서 가는 거 있잖아요. 통관 우체국에 도착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다만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은 수입신고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 전에 사용 못하거든요. 소비돈 사용 못하기 때문에 하는 물품 같은 경우는 수입신고했을 당시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통관 우체국에 도착했을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우편이라든지 그런 서신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통관 우체국을 가지 않고 바로 수입의 의제로 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예 그 관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9번이고요. 도난물품, 분실물품입니다. 이것도 이제 특정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세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원래 보세국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이걸 국내로 간입하게 됐을 때는 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도난이라든지 분실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그 물품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세관 입장에서는 물론 이 물건을 해외로 갖고 나갈 수도 있지만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징수해야 되는 관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던 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어쨌든 물품 자체는 그 도난이 발생했거나 분실이 됐을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되는 물품들은 이제 매각되는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수입의 의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수입 신고를 따로 안 하거든요. 수입 신고 따로 안 하지만 매각된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 세관에서 이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가 매각됐을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확정시켜 놓고 그때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얼만큼 될지를 정해 놓고 매각 대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밀수입과 같은 거 나오거든요. 저희가 수입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물건을 수입하게 됐을 때는 이제 수입신고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수입신고하지 않은 거지만 수입이라는 행위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했을 당시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밀수입을 하게 됐을 때 처음에 들고 왔던 물건이 100개였는데 나중에 적발된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걸렸을 때 10개 남았다. 10개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100개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100개 자체에 대해서도 100개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랑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용 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적용법령이고요. 적용법령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저희가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에서의 이제 그 적용되는 법령을 어떻게 할 건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있고 뒤에 보시면 이제 과세 환율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법령을 가지고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환율을 가지고 적용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적용 법령 같은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당시에 법령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신고 했을 당시에 적용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수입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를 징수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그것이 발생했을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거든요.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할 거냐면요, 보세 건설장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보세 건설장이 뭔지 생각해 보니까요, 특허보세 구역의 하나의 종류인데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가 돼요. 건설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로우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이제 보세 건설장에 물건을 갖다 놓을 겁니다. 보세 건설장에 이제 반입을 하게 되겠죠. 이 물품을 반입하게 되면 이 반입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물건을 건설 공사할 건데, 건설 공사하는 것들을 저희가 사용이라고 말을 쓸게요. 사용. 사용을 할 건데, 사용하기 전에 세관 입장에서는 일단은 과세 물건부터 먼저 확정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이 돼버리고 나면 이게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 신고를 먼저 하게 만듭니다. 수입 신고를 먼저 하는데요. 다만 이것을 저희가 표현을 쓸 때는 사용을 하기 전에 수입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 전 수입 신고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용 전 수입 신고. 그다음 수입 신고하고 나서는 세관 공무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 검사를 하는 절차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신고한 대로, 그러니까 수입 신고한 대로 물품이 그대로 있는 게 맞는지, 혹시라도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원칙이긴 하지만 요거는 생략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생략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이 물품을 확인해서 확정을 시켜놓고, 이때가 바로 과세물건 확정시기 되는 거죠. 확정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이 사용이라 하는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공사를 말을 합니다. 열심히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고 요거를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건설공사 완료보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끝내고 나면은 여기 있는 운영인이 여기 있는 그 세관장에게 건설공사 다 끝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완료 보고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세관에서는 관세 납부를 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수입 신고했을 때 납부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물건만 확정시켜 놓고 이것을 보류했다가 그 세금 관세 보류했다가 나중에 이제 건설공사 완료 보고하고 나면 그때 관세 납부할 것을 이제 요구하게 되고요. 관세 납부를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수입 신고 수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출 개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건설된 거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가동을 하는 거죠. 가동. 이렇게 건설된 물건을 가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말씀 드릴 거냐면요. 저희가 아까 봤던 게 뭐냐면, 적용 법령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수입 신고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적용되고 있는 법령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입 신고는 이때 했는데, 근데 저희가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 있잖아요. 가동하는 시점 보시면은 상당히 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수리가 됐을 때 바로 가동한다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한다면은 수입 신고하고 수리될 때까지 기간이 짧거든요. 보통 당일날 되거나 이게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날 또는 2, 3일 내로 다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때의 내용하고 요때의 내용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보세 건설장에 반입된 물품 같은 경우는 사용 전 수입 신고, 그러니까 수입 신고했을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요거는 요때 사용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수입 신고 수리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썼던 표현처럼 사용 전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 나와 있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볼게요. 자, 적용 법령이고요. 첫 번째 원칙, 관세는 수입 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그죠? 예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번 관세법 제16조 각호, 아까 위에 보셨던 그 내용입니다.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그 보세 건설장에 반입된 외국 물품 같은 경우는 사용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과세 환율 보겠습니다. 과세 환율. 자, 과세 환율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이제 물품을 수입하게 됐을 때요. 국제 간의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서로 간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원화로 거래를 한다면 그러니까 대금 지급을 원화로 대금 지급 원화로 하고 수입 신고도 원화로 한다면 환율이라는 개념이 없을 건데 다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지급하는 결제하는 그 단위와 통화하고 그다음에 신고하는 통화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그 신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입 신고 말할 건데 그러니까 수입 신고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통화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통의 경우에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원화 거래 안 할 거고요. 보통은 US 달러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일본어 거래하는 경우는 재팬, 엔화로 하거나 아니면 뭐 중국하고 하는 경우에는 위에나 부르는 CNY 그다음에 뭐 저희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로 갖고 거래하는 일이 사실 되게 드물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바꾼 것인지 환율에 대한 게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환율 같은 경우는 저희 일상생활에서의 환율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관세청에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환율의 개념을 새로 고시하는 게 있어요. 과세 환율. 그러니까 과세 환율을 적용해서 이제 그 여기 외화를 원화로 환산한 다음에 환산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수입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할 때는 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산출된 가격을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환율, 과세 환율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면은 원칙적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수입 신고를 한 날에 전주에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에 정확히 쓸게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 이렇게 했을 때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전주에 외국환 매도율을 고려해서 외국환 매도율을 고려해서 관세청장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정한다는 말은 고시를 말을 하는 거겠죠. 관세청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 자, 이거에 대한 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외국환 매도율인지 외국환 매입률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직원. 제가 이제 수입자가 됐고요. 제가 수입자고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직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할 건 뭐냐면은 어차피 돈은 외화로 송금을 할 거란 말이에요. 송금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 외화를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외화로 지급하는 것을 이제 원화로 바꾸는 것이고 반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입자가 수입하는 것은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데요. 돈을 줄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원화를 이제 은행에 가서 외화로 바꿔서 송금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 입장에 보시면은 외화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화를 가지고 갔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원화를 내면은 원화를 외화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바꿔가지고 은행에서 상대방 은행한테 돈을 지급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외국환이라고 하는 것을 파는 건가요? 사는 건가요? 파는 거죠. 수입자에게 원화와 자신이 갖고 있는 외화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외국환 매도가 되는 겁니다. 외국환 매입이 아니고 외국환을 그러니까 파는 거죠. 팔아서 그 수입자가 원화를 외화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이제 송금을 하는 형태로 할 거란 말이죠. 뭐 은행한테 보통은 이제 은행 통해 송금하게 될 것이고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뭐 직접 만나가지고 외화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을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은행을 통해서 상대방 은행한테 송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외국환 매도율이잖아요. 이거를 보고 이제 그 관청장이 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저희가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외화로 들어온 돈을 원화로 바꿀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그 외화를 사는 거죠. 외화를 사고 원화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는 외국환 매입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잠깐 볼까요?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이죠. 아까 말했던 이제 외화로 된 것들을 내국 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법제 17조에 따른 날, 이게 뭐냐면 바로 전에 보셨던 저희 적용법령이 속하는 걸 말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거 있어요. 아까 원칙적인 것들은 수입신고를 했을 때는 수입신고가 되는 것이고, 저희 예외적인 경우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저희 그 예외적인 과세물 설정 시기, 그때는 그 날이 속하는, 그러니까 그 날을 말하는 것인데, 다만 주의할 게 있는 게 뭐냐면, 보세 건설장에 반입된 물건은 적용 법령 같은 경우는 그게 그 법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이제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거 갖고 하는 거였는데요. 과세 환율 같은 경우는 수입신고 시점에 확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이야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것들은 나중에 가동할 거기 때문에 수리된 시점에서 가동할 거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게 되면 그걸 하는 게 맞지만 그 수입신고 당시에 물품을 확정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가로가 있어요. 보세 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전 수입신고를 한 날에 과세 평균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과세 환율을 정해진 것들을 결정한다는 거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속하는 주의 전주에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해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게 고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평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평균. 평균에서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과세 환율까지 보게 된 거고요. 여기가 앞에가 저희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뒤에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